이 영상을 보시면 70살에 알았더라면 평생 후회 없었을 인생의 진짜 행복 비밀을 단 28분 만에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0살이 된 김정석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왔어요. 35년 동안 노인 상담 전문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자녀 성공, 재산, 남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놓고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진 않으신가요? 외부 시선을 의식하느라 진짜 내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 삶은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하루하루가 불만과 초조함으로 채워지며 점점 더 외로운 늪에 빠져드는 기분 아닌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늘 남과 비교했습니다. 친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부러웠고, 이웃이 큰 집으로 이사가면 우울했어요. 자식들 성적표를 받아들고는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만약 이 상태로 계속 비교하고 타인 눈치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70대 이후에는 후회와 외로움만 더 깊어질 것입니다. 결국 진짜 나 자신을 잃고 심리적 고통으로 삶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부의 깊은 상실감으로 이어져요. 결국 행복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저는 75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헛된 일에 마음을 쏟았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비교와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는 법을 꼭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두 분의 어르신이 계세요. 한 분은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불행하게 사시고, 다른 한 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사세요. 두 분의 삶은 정말 극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꼭 경험하실 수 있어요. 삶을 괴롭히는 비교의 근원은 외부의 기대와 남의 잣대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무리한 목표에 매달려 힘들었죠. 60살 때까지도 저는 이웃들과 비교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옆집에서 외제차를 사면 우리도 사야 한다고 생각했고, 친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은 왜 안 되나 속상해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자랑할 거리를 찾느라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데 75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었는지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였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진정한 행복감과 자유를 맛볼 수 있어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늘어나고 주변 사람들과도 더 따뜻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저는 3가지 방법으로 이 모든 걸 바꿨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교 대신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작게라도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깼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가족이 무사하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마음을 두면 남과 비교할 여유가 없어져요.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고맙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고맙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맙다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정말 다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르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남이 뭐라고 할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불필요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소소한 순간의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이에요. 손주와의 대화, 동네 한 바퀴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평범한 순간에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 비법이 진짜 인생을 바꿀 열쇠예요. 어제 저는 동네 슈퍼에서 사탕을 하나 샀어요. 그냥 평범한 사탕이었는데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먹으니까 얼마나 달콤하던지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작은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배운 3가지 방법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행복의 길을 걸어가 주세요. 저는 이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크게 줄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실제로 전문가 연구에서도 이런 방법들이 노인 정신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갖 걱정이 먼저 떠올랐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아들은 잘 지내나? 건강검진 결과는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그런데 감사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평소 같으면 혈압 때문에 걱정했을 텐데 그날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 좋은 병원이 집 근처에 있다는 것, 건강보험이 있어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거든요. 결과도 좋게 나왔지만 무엇보다 그 과정이 괴롭지 않았어요. 명상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5분도 제대로 앉아있기 힘들었어요. 자꾸 이웃집 소음이 신경 쓰이고 해야 할 일들이 떠올라서 불안했죠. 그런데 한 달, 2달 계속하니까 점점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날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3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예전 같으면 왜 그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며 후회했을 텐데 그날은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소소한 행복 찾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예전에는 큰 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기뻐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소중해졌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상추가 새싹을 틀었어요. 정말 작은 변화였지만 그걸 보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점심에는 딸이 만들어준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죠. 저녁에는 동네를 산책하면서 개나리 꽃이 피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봄이 왔구나 하면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할아버지가 강아지와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다고. 예전에는 자꾸 걱정하고 불평하셨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요. 며느리도 시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즐겁다고 했어요.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손주들 성적이나 장래 걱정을 하느라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즐겨요. 지난주에는 10살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축구를 했어요. 제가 공을 제대로 차지도 못했지만 손자가 웃으면서 할아버지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감사 습관과 내면, 집중으로 삶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이 방법은 단기간뿐 아니라
평생 효과가 지속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8살인데 늘 우울하셨어요. 자식들이 자주 안 온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용돈이 부족하다고 매일 불평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개월 동안 실천하신 후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문자 하나하나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라는 짧은 인사말에도 이렇게 생각해주는 손자가 있다는 것에 고마워하시죠. 예전에는 왜 이것밖에 안 보내나 하고 서운해하셨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분은 82살 김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사셨어요. 친구들이 자식 자랑을 하면 속상해하고 이웃이 좋은 차를 사면 질투하셨죠. 그런데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마음이 평온해지셨어요. 김 할아버지는 매일 오전 10시에 동네 정자에 가서 명상을 하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연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비우시죠.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시대요. 75살 이 할머니는 소소한 행복 찾기의 달인이 되셨어요. 이분은 매일 일기를 쓰시는데 그날 있었던 작은 기쁨들을 적으세요. 마트에서 만난 점원이 친절했다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는 것, 저녁 반찬이 맛있었다는 것까지 모든 걸 기록하세요. 이 할머니 일기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하루에 행복한 일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불만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감사할 일들을 찾느라 바쁘시대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요.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 습관을 가진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40%나 낮았어요. 또 명상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이 방법들이 몸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안정적이에요. 예전에는 밤에 잠들기 전에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는데 이제는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편안하게 잠들어요. 특히 가족 관계가 좋아진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오면 이것저것 잔소리부터 했어요. 왜 자주 안 오냐? 돈은 잘 벌고 있냐? 손자 공부는 잘하냐? 이런 말들이 먼저 나왔죠. 그러면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빨리 가려고 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자식들이 와도 그냥 와줘서 고맙다는 마음부터 가져요. 그러니까 대화도 자연스럽게 되고 자식들도 편안해해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버지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고요. 손주들과의 시간도 정말 소중해졌어요. 예전에는 공부하라는 말만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함께 놀아줘요. 지난주에는 손녀와 함께 색칠 공부를 했어요. 75살 된 할아버지가 색칠 공부를 하다니 우스울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동네 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누가 뭘 샀다, 어디 갔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속상했는데 이제는 그냥 축하해드려요. 옆집 할머니가 새 옷을 사시면 정말 예쁘다고 말해드리고 아래층 할아버지가 여행을 다녀오시면 재미있었겠다고 말해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따뜻해졌어요.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한 가지씩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점차 일상의 행복을 재발견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와서 바뀔 수 있을까 하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75살에 뭘 새로 시작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다들 무슨 소리냐고 했거든요. 하지만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첫 번째 주에는 감사 찾기만 해보세요.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3가지만 생각해보는 거예요. 오늘 잠에서 깰 수 있어서 고맙다. 집이 있어서 고맙다. 가족이 건강해서 고맙다.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처음에 공책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었어요. 첫날에는 뭘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 고민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적을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택하기 어려웠어요. 2번째 주부터는 명상을 추가해 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 감고 5분만 있어 보는 거예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떠오를 텐데 그냥 흘려보내세요. 저는 거실 소파가 명상 장소예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그 자리에 앉아요. 처음에는 옆집 드라마 소리, 아래층 아이 뛰는 소리가 다 들려서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런 소리들이 오히려 일상의 따뜻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3번째 주부터는 소소한 행복 찾기를 해보세요. 하루에 1가지씩만 찾아보는 거예요. 꽃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느끼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에 마음을 두세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들을 봐요. 상추가 자라는 모습, 토마토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점심 먹을 때는 수저를 들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 음식을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농부가 기른 재료일까 생각해 봐요. 이렇게 3주만 해보세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저는 한 달도 안 돼서 변화를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부터 달랐어요. 예전에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불만이 먼저 떠오르고 명상을 하려고 해도 잡생각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 한 달은 정말 어색했거든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저는 명상한다고 하니까 딸이 아버지 종교라도 바꾸시는 거냐고 걱정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니까 아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가족들도 제 변화를 인정하게 됐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갑자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니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먼저 실천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려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감사할 일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고 명상 중에 잠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저는 요즘 매주 일요일에 그 주를 돌아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명상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소소한 행복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 정말 알차게 느껴져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요. 제가 그 살아있는 증거예요. 90살 된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만족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바, 이 방법을 통해 불안감과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와 실제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한 87세 정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성공한 사업가셨는데 노년에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자식들은 다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지만 매일 공허함을 느끼셨거든요. 늘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정 할아버지께 제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뭐가 달라질까 하고요. 하지만 6개월 후에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셨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따뜻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손자 사진을 보면서 감사 인사를 시작하세요.
이런 훌륭한 손자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늘에 인사하시죠. 그리고 명상 시간에는 젊었을 때 힘들게 사업하던 기억들을 떠올리시는데 예전에는 후회와 아쉬움으로 괴로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같은 연령대 분들도 이 비법으로 삶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데이터와 후기들이 그 효과를 확실히 증명합니다. 얼마 전에 지역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3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셨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절반 이상이 우울감을 호소하셨는데 3개월 후에는 80% 이상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하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참여하신 분들의 가족 관계가 크게 개선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다고 해요. 한 분은 10년 만에 아들과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 습관을 가진 노인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30% 감소했다고 해요. 또 명상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 방법을 시작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효과가 계속되고 있어요. 9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매일이 생생하고 의미 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해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나이에 비해 혈압도 안정적이고 정신건강 점수도 아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 수치도 젊은 사람 수준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인정해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전에는 걱정과 불평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정말 긍정적이시라고요.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요. 예전에는 잔소리가 많아서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재미있다고 해요. 이런 변화는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이 방법을 실천하신 모든 분들이 비슷한 효과를 보고 계세요. 중요한 건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80살에 시작하셔서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90살 넘어서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핵심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법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하면 지속하기도 쉽고 변화도 더 빨라요. 오늘 배운 3가지 핵심. 첫째, 비교 대신 평화를 택하기. 둘째, 타인의 시선보다 내면 소리에 귀 기울이기. 셋째, 소소한 행복 발견하기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교 대신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건강하게 잠에서 깬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 간단한 시작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두 번째,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남의 시선,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 번째, 소소한 순간의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손주와의 대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에 핀 꽃 한 송이.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에요. 제가 90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다른 곳을 보느라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냐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70대 초반에 큰 수술을 받고
한동안 몸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감사할 일은 있었어요. 수술이 잘 끝난 것, 가족들이 간병해준 것, 좋은 의료진을 만난 것. 작은 것부터 하나씩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마음이 평안한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안다는 거죠. 분명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세요. 저는 75살에 시작해서 90살인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방법으로 살고 있어요. 매년 더 행복해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80살에 시작하신 분, 85살에 시작하신 분들도 모두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만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맛있는 식사를 한 것, 날씨가 좋았던 것,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준 것. 뭐든 상관없어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명상도 추가해보시고 소소한 행복 찾기도 해보세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방법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 좋아요. 서로 그날 감사했던 일을 나누고 함께 명상하고 작은 행복들을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도 더 깊어지고 효과도 더 클 거예요.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90살 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이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행복을 선택하세요. 여기가 어디니? 벚꽃은? 이옥자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낯선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리둥절한 채로 따라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은 정신병원이었고 저는 입원 수속 중이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여기에 입원을 해? 당황한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죠. 어머니, 최근에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망상 증세도 있으셔서 여기서 좀 치료받으셨으면 해요. 무슨 망상? 내가 언제? 어머니, 진작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누가 따라다닌다고 하시고 며느리가 어머니 돈을 훔쳐간다고 하시고. 안 돼. 나 여기 있기 싫어. 집에 갈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다 큰 자식이 돈 때문에 나를 배신하는 상황 두렵지 않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만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68세 이옥자님의 사연을 통해 어떻게 된 일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이옥자입니다. 그날은 정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함께 벚꽃 구경 가실래요? 올해는 꽃이 유난히 예쁘대요. 아들 민석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은퇴 후 홀로 지내는 제게 아들의 이런 제안은 정말 반가웠죠. 어머, 그래. 그럼 좋지. 준비 좀 하고 갈게.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을 열었어요. 작년 생일 때 며느리가 선물해준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단정히 빗고 오랜만에 화장도 살짝 했어요. 예쁜 벚꽃을 보러 가는데 저도 기분 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왠지 표정이 어색해 보였지만 저는 그저 오랜만에 나들이가 어색한 거라고 생각했죠. 응, 다 됐어. 벚꽃이 어디에 예쁘게 피었대? 어머니, 차 타시면 데려다 드릴게요. 정말 예쁜 곳이에요. 차에 오르고 나서야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며느리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아들은 운전에만 집중한 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여기가 벚꽃 명소인가 보구나.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벚꽃은커녕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죠. 그저 커다란 회색 건물만 보였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여기서 잠시 볼 일이 있어서요. 아들의 말에 저는 의아했지만 따라 내렸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니? 벚꽃은 이옥자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낯선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리둥절한 채로 따라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은 정신병원이었고 저는 입원 수속 중이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여기에 입원을 해? 당황한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죠. 어머니, 최근에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망상 증세도 있으셔서 여기서 좀 치료받으셨으면 해요. 무슨 망상? 내가 언제? 어머니, 진작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누가 따라다닌다고 하시고 며느리가 어머니 돈을 훔쳐간다고 하시고. 그런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며느리가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가끔 잔고를 확인하는 정도였을 뿐인데. 선생님, 여기 동의서와 진단서 모두 준비됐습니다. 며느리가 의사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음을 깨달았죠. 벚꽃 구경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그들은 저를 이곳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안 돼! 나 여기 있기 싫어! 집에 갈래! 소리를 지르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순식간에 몇몇 간호사들이 달려와 저를 붙잡았어요. 누군가 제 팔에 주사를 놓았고 곧 온몸에 힘이 빠졌죠. 이제 좀 쉬세요. 어머니, 여기서 좋아지실 거예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내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왜 나를 이렇게 버리는 걸까?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흰 벽 창문에는 철창,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이곳은 폐쇄 병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갇혀버린 거였어요. 벚꽃 구경을 간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이게 바로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눈을 뜨니 희끄무레한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했어요. 창문 밖을 보니 벚꽃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철창이 보였죠.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간호사가 종이컵에 담긴 알약을 건넸어요. 뭔지도 모르는 약을 어떻게 먹나요? 이게 뭐죠? 왜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약이에요. 규칙이니까 드셔야 해요. 거부하니 강제로 주사를 놓겠다고 했어요. 결국 약을 삼켰죠. 그러자 정신이 더 흐려졌어요. 생각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도 며느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그저 나를 버린 걸까요? 의사에게 아들과 연락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가족들이 당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에요. 치료에 집중하세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민석이는 겨우 10살이었죠. 혼자 아들을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낮에는 미술학원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쉬는 날 없이 일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이 잘 자라는 걸 보는 게 행복이었으니까요. 민석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팔찌와 목걸이까지 팔았던 일, 취업할 때까지 같은 옷만 입었던 날들.
그 모든 희생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요? 옆 침대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김순자 할머니였죠. 네, 그냥 좀 슬퍼서요. 나도 처음 왔을 때 많이 울었어. 이제 1년 됐네. 1년이라니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어요? 딸이 날 데려왔지. 내 집을 팔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내가 거부하니까 내가 치매라며 여기로 끌고 온 거야. 정말요? 그런데 할머니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래, 나 멀쩡해.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어? 여기 의사들은 가족 말만 듣지. 병실 창문 너머로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나가야 해.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약을 먹는 척하면서 몰래 뱉어냈죠. 정신을 차려야만 탈출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어떠세요? 기분이 나아 보이네요. 간호사에게 미소로 답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치료받으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지만 이렇게 해야만 그들의 경계를 풀 수 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를 협조적인 환자로 여기게 되면서 제 약이 조금씩 줄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간호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요. 이옥자 씨네 아들 어제 집 팔았다던데 응. 벌써 계약금까지 받았대. 어머니는 모르겠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집을 판다고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을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곳에 가둔 진짜 이유가 그제서야 명확해졌어요. 그 집은 남편의 보험금과 제가 30년 동안 미술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은퇴할 때 아들에게 관리를 맡겼지만 이런 배신이 올 줄은 몰랐죠. 그날 밤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노의 눈물이었죠. 더 이상 피해자로 있지 않겠어. 반드시 여기서 나가서 내 권리를 찾겠어. 탈출 계획이 필요했어요. 먼저 제가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죠. 몰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의 생각과 감정을 또렷하게 기록했어요. 동맹군도 찾았어요. 저처럼 억울하게 갇힌 노인들이 더 있었거든요. 순자 할머니, 박영우 할아버지, 최정숙 할머니.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내야 해요.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보를 공유했어요. 누가 친절한 간호사인지, 어떤 의사가 우리 말을 들어줄지, 언제 면회객이 많이 오는지 등등. 가장 중요한 건 외부와의 연락이었어요. 전화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미술치료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었죠. 매주 목요일 외부에서 미술치료사가 오는 날이 있었어요. 저는 미술교사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3주째 목요일 미술치료 시간이 왔어요. 이날의 주제는 그리고 싶은 사람이었죠. 저는 옛 제자 중 한 명인 장윤정을 그리기로 했어요. 윤정이는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인데 지금은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와, 이옥자님, 정말 자세하게 그리셨네요. 누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술치료사 선생님이 제 그림에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예요. 지금은 정신과 의사가 되었답니다. 멋지네요. 가르치신 제자가 의사가 되다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실 그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병원 규정상 환자의 외부 연락은 가족의 동의가 필요해요. 실망했지만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림 뒷면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겼어요. 장윤정 선생님께 저는 당신의 옛 미술 선생님 이옥자입니다. 현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과 아들의 연락처를 적은 그림을 선생님께 드렸어요. 선생님, 제 그림이 마음에 드시면 가져가셔도 돼요. 작은 선물이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미술치료사가 그림을 받아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이 메시지가 윤정이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2주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이옥자님, 오늘 면회객이 오셨어요. 면회객, 아들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면회실로 가니 그곳에는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 장윤정이 서 있었어요. 선생님, 윤정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윤정아, 정말 와줬구나.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정신병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윤정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벚꽃 구경이라는 거짓말, 강제 입원, 그리고 아들이 집을 판 이야기까지.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선생님, 환자 강제 입원에는 2명의 정신과 의사 진단이 필요한데 선생님은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먼저 선생님이 정상이라는 의학적 증명이 필요해요. 제가 도울게요. 그리고 법적 조치도 준비해야 해요. 윤정이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최근에 노인 강제 입원과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강제 입원시킨 자녀들이 처벌받은 사례요. 선생님 케이스와 아주 비슷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윤정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영원히 여기 갇혀 있었을 거야. 선생님,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은 제게 그림 그리는 법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정의롭게 살아가는 법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윤정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전에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거든요.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직접 정의를 만들어야 한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윤정이는 갔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윤정이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죠. 이옥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변호사는 제게 여러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현재 이옥자님의 입원은 절차상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죠. 게다가 재산 탈취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퇴원할 수 있나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응급 퇴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드님에 대한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서명할 서류를 건넸어요. 손이 떨렸지만 망설임 없이 서명했죠. 그리고 3일 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 원장이 직접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이옥자님, 법원에서 퇴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퇴원하시게 됐습니다. 원장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분명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짐을 싸는데 한 간호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옥자님, 정말 대단하세요. 여기 계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선생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많은 노인들이 부당하게 갇혀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거든요. 선생님, 준비 다 되셨나요? 제가 모시러 왔어요. 윤정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제 정신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복수는 시작되는 거였죠. 정신병원을 나오는 순간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2달 만에 맡은 바깥 공기는 달콤했고 햇살은 더없이 따뜻했죠. 윤정이는 저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정확한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서였죠. 이옥자님, 몇 가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사는 여러 심리 검사와 인지 기능 검사를 진행했어요. 약 2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결과는 명확했죠. 이옥자님은 어떤 정신질환의 증상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인지 기능도 연령대에 비해 매우 우수하시고요. 치매나 망상 증세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나왔어요. 제 정상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은 몰랐거든요. 이 진단서가 있으면 아들과 법적 싸움에서 큰 힘이 될 거예요. 윤정이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당분간은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죠. 제 집은 이미 팔려버렸으니까요. 선생님, 내일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야 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허위 진단서를 써준 의사를 고소할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 민석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사기, 감금, 재산 탈취, 여러 혐의였죠.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근 이런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이와 며느리는 경찰 소환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맞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경찰서에 다녀온 뒤라 그랬을까요? 그래, 민서가. 네, 어미 맞다.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 노력했는데 어머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셨어요. 화가 치밀었어요.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죠. 민서가, 내가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내 집을 판 이유가 뭐니?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혼자 살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거짓말 그만해.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을 고소하는 어머니라니 세상에 이런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이건 단지 제 문제가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재판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죠.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집 매매 계약서, 제 통장에서 인출된 돈의 흐름. 모든 게 명백했어요. 이옥자님, 우리 쪽 증거가 확실합니다. 게다가 병원, 네, 다른 환자분들과 간호사 한 명무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김순자 할머니와 제게 퇴원할 때 응원의 말을 해주었던 간호사였죠. 첫 재판일 법정에 들어서니 민석이와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그들은 시선을 피했어요. 전에 없이 초라해 보였죠. 피고인 이민석 허위 진단서를 통해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사의 질문에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꾸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시고. 그럼 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동의 없이 집을 판 이유는요?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변호사가 나섰죠. 저희 의뢰인은 어머니의 복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집은 요양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옥자 씨의 재산이 피고인 계좌로 상당 부분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민석이와 며느리는 사업 실패로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정신병원에 저를 가두어 두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재판장에서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증언대에 섰어요. 이옥자 씨,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잠시 민석이를 바라봤어요.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내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기억나니? 그때 내가 뭐라고 약속했지? 엄마가 널 지키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했어. 그 약속은 지켰어. 하지만 넌 왜 나를 버렸니? 민석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보이는 것 같았죠. 용서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넌 내 아들이고 그건 변하지 않아.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정으로 반성했으면 해. 재판은 3개월 동안 총 4번의 심리를 거쳐 마무리됐어요. 판결 당일 저는 윤정이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죠. 이민석, 김지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이옥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천만 원과 매각한 부동산 가치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울려 퍼졌어요. 승리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아들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멀리서 민석이가 변호사와 함께 나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우리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그저 조금 공허할 뿐이야. 이기긴 했지만 잃은 것도 많으니까. 윤정이가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사례가 사회에 알려져야 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 만났던 다른 노인들이 생각났어요.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 윤정아.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구나. 그렇게 벚꽃을 보러 가자던 날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됐어요. 출간 1주년 기념 북콘서트가 열리던 날이었어요. 강연을 마치고 사인회를 하는데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석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1년 만에 재회였죠. 그동안 연락은 없었어요. 그저 변호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죠. 민석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민석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움도 그리움도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저 어머니가 잘 지내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앉아있는 자리를 가리켰어요. 민석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집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지영이와는 헤어졌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갑자기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매일 밤 생각해요. 빚에 쫓기고 절박했지만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울컥 눈물이 났어요. 미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일어나라, 민석아. 사람들이 다 보잖니. 민석이가 일어나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작은 성의를 모아서요. 물론 어머니께 빼앗은 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통장이었어요. 5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돈은 필요 없다. 민석아,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받아주세요. 제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통장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결심이 서 있었죠. 다음 날 저는 그 돈을 노인인권 지킴이 단체에 기부했어요.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기금으로요. 민석이의 돈이 그런 일에 쓰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제 이야기는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노인 인권 지킴이 단체는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상담 전화 몇 통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변호사 네트워크까지 만들어 법률 지원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윤정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노인을 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에 보낼 때 본인 동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아 기뻤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 돈을 단체에 기부하셨어요? 그 돈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머니는 언제나 그런 분이셨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어느 봄날 저는 공원에 나가 벚꽃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아들을 속여 정신병원에 끌려갔던 때를 생각하니 아직도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는 요양병원 내 인권담시단 활동도 시작했고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비록 큰 변화는 아직 멀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따라주지 않고 때로는 외로움도 찾아오죠. 하지만 제 주변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윤정이, 순자 할머니, 그리고 같은 아픔을 나누는 많은 노인들. 오늘도 저는 전화기 앞에 앉아 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전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관심과 존중이 그분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연 세상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